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토요일 7월 20일 네. 저녁 8시 반인데 아까 막 벼락치고 번개치고 막 난리 났었어. 아, 그래요? 우리 북쪽은 괜찮았는데? 그래? 우리 성북동은 괜찮았는데? 아, 그래? 네. 남쪽은 아까 막 번개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났는데 하필 제가 네. 오늘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파묘를 보고 있었어요. 아, 저도 봤는데? 이제. 아, 저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치. 왜냐하면 이번 주에 올라왔잖아. 아,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는 넷플릭스에서 뭘 보냐면 하이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보고, 네. 하이큐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막 그거는 여러 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한 10분, 20분 쉴 때는 그걸 보고, 파묘 같은 건 왠지 작정하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계속 이제 막 바쁘고 강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 토요일 저녁 나에게 선물 주는 기분으로 혼자서 조용히 영화 하나 한 편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벼락 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영화 속 장면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지. 아유. 그래서 하여튼, 파묘 어떠셨어요? 우리 박 부장님은?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나도 네. 솔직히 그렇다? 나 이게 과연 1,000만 원씩이나 들 영화였나 싶을, 이런 얘기 너무 솔직하게 해도 되나? 아니 뭐 많이 들고 또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셨으니까 우리처럼 네. 얘기하는 사람 있어도 대범하게 넘어가실 겁니다. 근데 나는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제는 극장 가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왜 안전하게 그냥 OTT로 봐야겠다. OTT로 봤을 때는 실망을 해도 크게 그게 없잖아. 근데 요즘은 극장은 한번 가려고 극장 나들이 한번 하려고 하면 되게 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그나마 OTT로 봐서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아주 무섭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용이 막 그렇게 이렇게 전개가 막 이렇게 확진감지도 않고 그냥 좀 많이 좀 껄쩍지근하니 좀 아쉬운 영화였어요. 네, 저도 정확하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박 부장님하고 나오는 진짜 포드가 잘 맞는구나. 근데 나는 이번 주에 대박은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 제가 오랜 세월 크레마 클럽에 충성을 바치다가 네. 우리 박 부장님이 하도 이제 오디오북 막 그러시길래 밀리의 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밀리의 서재 들어가니까 좋더라. 근데 나는 아직은 내가 크레마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밀리의 서재에서는 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크레마에서는 딱 들어가면 거기에 인기 도서 코너가 있고 네. 인기 도서에 들어가서 분야별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크레마 UI에 되게 익숙해지셨군요. 크레마 UI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데 밀리의 서재 UI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이런 거 있지 왜? 내가 지금 그동안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춤추면서 잘 놀았어. 그러다가 옆 동네에 되게 힙스터들이 모인 어떤 무슨 클럽이 하나 생겼대. 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나이트 다니다가 그래 클럽이라는 건 어떤 분위기야? 하고 이렇게 한번 갔는데 얘들이 너무 힙해가지고 내가 지금 적응을 못하는 느낌? 엄청 이게 지금 잘 나가는 독서 서비스인 거는 알겠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크레마에 익숙해졌나 봐. 근데 다만 밀리의 서재 가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그래서 난 이렇게 처음에 UI에 익숙 안 할 때 그러니까 책을 찾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믿고 찾는 저자들 이름을 몇을 쳐넣어봐요. 그래서 크레마 클럽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는 꽤 있더라고. 그래서 찾은 책이 하여튼 한 권이 대박이 있어. 이따가 그 책 소개할 거야. 근데 박동 부장님은 이번 주에 뭐 했어? 나는 밀리의 서재를 만났어. 그래. 좀 지난 수작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 아니 잠깐만 그럼 마리추스는 이번이 처음이었어? 보헤미안 랩소디에? 네, 처음 봤어요. 얘기만 많이 들었고 처음 봤어요. 네. 진짜? 네. 아니 우리 박동 부장님 그래도 음악 좋아하시고 영화 좋아하시면은 딱 최고의 궁합 음악 영화론 탑인데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왜 천만이 안 들었죠? 들었나?
왜? 레벨이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참 잘 그리고 만들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80년대, 90년대 그 레이저 음악 감상실 세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이저 음악 감상실 혹시 알아요? LD 맞아요. 틀어주는. 레이저 디스크. 예. 그러니까 이게 영상 음악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비디오 자키라 그래서 네. 그 미국에서 나온 뮤직비디오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그때 그 영상 음악실에 가면은 가끔씩 이제 이 디스크 자키, 비디오 자키 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번에 저기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 이런 거 막 틀어주면 막 사람들 막, 왜냐하면 그거는 한번 틀어놓으면 그 안에 너무나 그 왜 화려한 출연자들이 계속 나와서 그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갑자기 옛날 그 추억으로 돌아가면서 그 웸블리 스타디움 장면은 너무 정말 예술이었어. 그렇더라고요. 그지? 아니 사실 저는 제가 우리 김 작가님보다 한 5년 정도 젊잖아요. 그렇지. 근데도 느낌은 한 10년 젊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음악적인 그 제 취향은 김 작가님 또는 그 약간 그보다 더 올드해요. 진짜? 예, 왜냐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MTV 세대 그러니까 비디오 음악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별로 잘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구나. 예,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좀 연세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부모님보다 조금 더 많으세요. 예, 그러시구나. 그리고 집에서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으셔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나는 이상하게 옛날 노래는 많이 알고 익숙해. 그것도 국내 가요. 팝도 옛날 거. 그래서 오히려 동년배들이 그때 한창 많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그렇구나. 퀸도 사실 유명한 곡들은 들어보긴 했지만 그렇게 음악 뮤지션에 대해 잘 알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였구나. 그 그룹의 구성도 너무 좋고 왜 이들이 만나게 된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되게 실험적으로, 그리고 나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멤버 하나하나가 각자가 다 자기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곡을 각자 만들었잖아요. 그랬대요.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베이스 기타를 하는 사람이 그 리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네. Another One Bites the Dust 같은 경우 나는 네. 어떻게 이런 그 베이스 연주가 가능하지 했더니 그 곡을 만든 사람이 그 연주자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보면서 진짜 멋진 그룹이었구나, 이 그룹은. 하여튼 약간 그랬어. 너무 좋았어.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책은 뭐 좋은 책 읽은 거 없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북길빛도서관 신작 코너에 득템들을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했어요. 소개해줘. 예. 어떤 책들이 들어왔어? 일단 기술주 투자 절대 이건 딴 데서 빌린 거구나. 아니 그래도 해줘봐. 이거는 우리 성북 정보도서관. 보통 정보도서관이라고 구에서 붙은 데가 한 군데씩 있어요. 지자체에서 정보도서관이라고 붙은 데가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여기가 허브예요. 허브. 큰형이야 보통. 그래서 여기가 책이 제일 많고, 마치 우리 저기 강남구 대표 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그래, 정보문화 붙었잖아요. 그럼 거기가 그렇지. 메인이야, 메인. 그렇지. 그래서 책도 항상 보면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신작도. 그래서 거기서 빌린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 이거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제가 빌린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역시 이런 거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두 책은 올해 예약해서 제가 받았고요. 우리 성북 길빛도서관의 신작 중에서 건진 거는 모두의 사업이라는 책하고요. 밥 먹으러 일본 여행. 밥 먹으러 일본 여행. 예. 근데 요즘 약간 나도 이번에 다음 달에 제가 이제 홋카이도 여행 가기 때문에 도서관 가서 홈카이도 여행 관련 가이드북 찾아보려고 했는데 홋카이도 여행책은 없는데 일본은 도쿄 미식 탐험 뭐 이런 식으로 그 식문화 탐방 여행기가 은근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 두 번째. 이게 심지어 사실은 두 번째 책이야? 첫 예, 번째 책이 나온 줄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 이 세 권이 음, 이 신작에 꽂혀 있는데 음. 이걸 몰랐나 봐요, 아무도. 아니면 그날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개탄 날이구나. 개탄 개탄 날. 날이지. 우리 그런 날이 있는 거지. 그치? 그렇지. 그리고 이거에 사람들이 어, 몰랐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뭐야? 빌리고 어? 뒤에 예약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 반납 연장까지 바로 걸었어. 아, 야, 이 재밌다. 책들은 이런 책들은 사실 예약이 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그치. 점유하기 힘든 책인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점유 좀 하겠습니다. 성북구민 길빛도서관 손님들 음, 죄송합니다. 음, 일주일만 더 음, 기다리세요. 음. 재밌다. 네. 자, 그러면은, 간만에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러시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네 권을 신작 코너에서, 아,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빌렸는데, 네. 첫 번째는 제목이 낯선 여인의 키스. 이게 요 뭐냐면, 책이네. 안톤 체홉 단편선이에요. 안톤 체홉. 근데 내가 안톤 체홉 단편선을 예전에도 읽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약간 항상 새로운 어떤 판본으로, 왜냐하면 체홉 단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저작권과 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항상 출판사에서 새롭게 이렇게 내는데, 이 책은 표지를 내가 페이스북에서 지인분이 재밌게 읽었다고 올린 그 책 표지가 있는데, 네. 도서관에 갔더니 똑같은 제목이 있어서 꺼내보니까 그 책인 거야. 어. 그래서 체홉 단편선을 예전에 읽었긴 했는데, 새로 딱 읽고 싶어서 빌려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이제 세계 문학 필독서 50. 그러니까 뭐냐면 셰익스피어에서 하루키까지 세계 문학 명저 50권을 한 권에. 그래서 왜 흔히 이거 가는 입시용 같다. 맞아. 그리고 심지어 이 저자분이 그 전에 이렇게 쓴 책이 뭐냐면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0.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고전 읽기 수업. 약간 이런 그건데. 유실수 나는 느낌이야. 유실수 근데 느낌. 약간 근데 이런 그것만 소개만 보면 제목이라든지 소개를 보면은 네. 이거면 별로 안 땡길 것 같잖아. 우리처럼 그냥 책을 기본적으로 많이 굳이 읽은 사람은 굳이 이렇게까지. 다만 나는 이 저자에 대한 내가 이 신뢰가 있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 하면 박균호 저자라고. 이분이 누구냐면 왜냐하면 그 책 많이 쓰신 분이고요. 이분이 독서만담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17년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 책 그 리뷰를 제가 신문에 칼럼으로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독서만담에서 그 책의 다양한 사용법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를테면 1번은 취침용.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으면 잠에 빠진다. 두꺼운 책을 두꺼운 책을 베개 삼아 자도 되고 얇고 작은 시집은 컵라면 뚜껑 누르기에 딱 좋다. 라면 냄비 받침으로는 두툼한 하드커버가 제격이고 책의 가장 흔한 용도는 인테리어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의 그 가장 책의 다른 용도 중 하나는 뭐냐면 비자금을 숨기는 것도 책이 제격이다. 그리고 비싼 사진집은 온라인 중고거래로 팔 때 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황금성이 뛰어난 비자금 은닉처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분이 쓰신 그 독서만담이라는 책을 너무 유쾌하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책도 한번 신간 이번에 내셨기에 배워왔고요. 아니 학원 강사나 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 이분은 약간 문학 평론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원에서 영문학 전공하셨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고 그리고 약간 이제 고전 관련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유쾌하게 잘 쓰셔. 요 책은 그 필독서를 입시생들이 요것만 보면은 고갱이를 싹 뽑아 먹어서 시험 볼 때 지장 없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그 목차에 보니까 나오는 책들이 내가 쭉 읽어줄게. 레미제라블, 안나카레니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데미안, 햄릿, 1984, 노인과 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니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어떻게 이분은 다 읽으신 거지. 아니 그리고 여기에 읽어서 어떻게 이거를 씹어서 이렇게 슬림하게 이 핵심만 뽑아서 요것만 받아 먹으면 된다 얘들아 이게 되나요? 그렇죠.
대단한 기술인데? 아니, 나는 앞으로는, 근데 그런 기술이 가장 뛰어난 게 사실은 챗GPT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봐. 넣고 돌리셨나?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게 이제 챗GPT한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사실은, 네. 햄릿의 줄거리를 10줄로 해봐. 그럼 내가 10줄로도 얘기해주고, 3줄로 해봐. 그럼 3줄로도 얘기해주거든. 그게 챗GPT인데, 근데 책을 오랜 시간 읽다 보면은 사람도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 두 권은 약간 문학 쪽이고, 또 두 권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걸 담아서, 그 디펙 초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유실수다. 유실수. 따먹을 게 있는 책이라. 그렇지. 심지어 뒤에 봤더니 이제 당신도 늙지 않는 1%로 거듭난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왜 이 책을 골랐냐면, 디펙 초프라라는 이름을 내가 들어봤거든. 근데 특이하네. 디펙 초프라. 근데 내가 이 책은 못 읽었는데 제목이 일단 딱 와닿아. 하여튼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저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라서 그랬고, 마지막 4번째 책은 그 제목이 치매의 벽. 그러면서 실수도 계속 읽으면 이게 먹기 힘든데. 왜? 근데 나는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치매 벽에 이 표지에 뭐라고 지금 약간 도발적인 문구가 있는 거예요. 치매는 우리의 뇌가 선사하는 최후의 선물이라는 거야. 이게 왜 최후의 선물이야? 근데 환자 본인에겐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환자 본인에게는 삶이 편안해지지.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게 최후의 선물일까? 근데 이 표지에서 나는 뭐가 이렇게 그랬냐면 이게 그래도 일본에서 그래도 일본 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일본 저자가 쓴 책이고요. 일본에서는 참 책이 많이 팔려. 이 책이 일본에서 1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네. 근데 표지에서 되게 약간 와닿는 게 뭐냐면 사치를 하자. 왜냐? 돈을 쓰는 것은 뇌를 쓰는 거니까. 이게 나는 확 와닿는 이게 거예요. 무슨 얘기죠? 돈을 쓰는 게 뇌를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죠?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끼려고 하잖아요. 돈을 아끼려고 하면 일단 나가서 뭐 활동 같은 거 하기가 힘들어져. 뭘 배우기도 힘들어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져.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게 되고 이게 치매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나는 처음에는 약간 도발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곱씹어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치를 하자는 게 말이 돼. 왜냐하면 사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되게 자극을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쓰려고 하면 그거를 찾아다녀야 되고 명품 숍이 됐건 뭐가 됐건 어디들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돈을 주고 뭔가를 샀으면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기왕에 사치스럽게 뭔가를 했으면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말 된다. 사치를 하는 것이 노화의 방지도 도움이 되고 치매 방지도 도움이 된다니까 저는 약간 뭐가 있냐면 책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내가 모르는 지식, 나에게 약간 도발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야 나의 사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이 책 골랐는데 내용들은 제가 이번 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읽지는 못했는데 좀 읽고 다음번에 한번 이 4권 중에서 어떤 책을 소개할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빌려서 머리말까지 안 보신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 이번 주에 밀리의 서재에서 혹시 박동 부장님 소개해 주실 만한 책 내용은 없어? 없으면 내 걸로 가고. 일단 밥 먹으러 일본 여행은 한 절반 정도 봤고요. 그래? 그러면 많이 읽었는데? 어때? 책 그만큼 읽었다, 진도가 그만큼 나갔다는 건 재밌다는 얘기네. 일단 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구성이? 일단 요 작가가요. 이기중 선생님인데 이분이 전작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경제학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를 받고 박사는 영화와 영상인류학을 전공해서 받았는데 주로 약간 르네상스 주로 하신 일은 약간 관련이 있다. 인류학. 주로 하신 일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새롭고 색다른 음식을 찾아 세계를 누비는 푸드 헌터.
아, 이거 최고의 직업 아닌가요? 이 자식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자 근데, 식도락가이며 수년간 그러면서 한국의 여행까지 즐기는 거 그렇지. 아니야. 한국의 어, 맛 연구회와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서울 반가 음식과 궁중 음식을 전수받을 정도로 우리 음식에도 애정이 깊은데 또 맥주에 관해서 지식이 해박해서 어. 국내 맥주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데 많은 공을 세웠고 130여 개국을 여행했고 여행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30여 개국? 130 와, 여행 컨설턴트와 여행 작가로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하는 비치적 보헤미안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근데 책은 또 일본어 책을 많이 쓰셨어요. 아니면 일본. 일본어 워드 파워, 일본어 단어 연구 33,000. 그리고 야, 진짜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여행 작가의 책도 괜찮아요. 동유럽에서 보헤미안을 만나다 북유럽 백야기행, 남아공 무지개 나라를 마이 갓. 가다. 그리고 이 책 심지어 제가 산 책도 있었어요. 어떤 책? 유럽 맥주 견문록. 이거 제 책 이거 왜 샀냐면 왜 샀어? 그 유럽의 어느 나라로 어. 그 연수를 떠난 그 동료가 있었어요. 회사 동료가. 그래서 꽤 이제 기간이 좀 있어서 한 반년인가 1년 정도 됐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장도를 떠나는데 봉투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술을 좋아해. 펍에 가서 술 마시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회사 서점에 갔더니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오. 그 유럽 맥주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이야. 그래서 이걸 사줬는데 잘 써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다시 산 거야? 아니 그래서 원래 제가 사서 했는데. 주고 난 못 읽었지. 본인은 못 읽었는데. 못 읽었지. 사서 바로 준 책. 줬으니까. 그런데 이 책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재밌다. 좀 한 반 정도 봤는데 굉장히 일본 문화와 이 음식에 관한 조예가 깊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쓰기 위해서 밥 먹는 여행을 간 거예요. 여러 번 간 거예요. 여행의 스케줄이 밥집을 중심으로 그런 분 있잖아요. 막 하루에 몇 끼 더 먹어야 되는 일 때문에 맞아. 그렇게까지 않았을까 싶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구글 맵에다가 여기 나온 식당들을 하나하나 옮겨 적고 있어요. 찾아서 적고 여기 나온 핵심 메모를 적어서 완성되면 내가 김 작가님 선물로 드릴게. 야. 나는 당장 못 가지만 제가 언젠가는 한번 나도 가보려고. 아니, 나는 지금 사실은 이 책 소개 보면서 바로 지금 이번 8월에 가는 이제 거기 하코다테라든지 삿포로의 그 식당 이름들이 떠가지고 목차에 그래요? 읽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이기중이라는 작가를 이제 만났군요, 오늘. 네, 그래서 좋다. 저는 이분 삶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완전 부럽지.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게 저는 저 김 작가님은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나는 사실은 그냥 여행이거든. 나는 음식을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아요. 저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나고 봐도 좋은 기억은 뭐 먹었던 기억. 아, 진짜? 또는 무슨 새벽에 그 시장 같은데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토요 세러데이 무슨 마켓? 파머스 마켓. 이런 데 가서 싱싱한 그 동네만의 음식 발견한 거 이런 거. 그리고 그 어디 호텔 앞에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는 그런 무슨 집이 있어서 정해놓고 몇 번 간 거 거기서 사다 먹은 거 심지어 테이크어웨이에서 난 그런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심지어 아니, 지금 사실 얘기하니까 갑자기 작년에 그 네덜란드에서 먹은 그 청어 있잖아. 왜 빵 사이에 끼워주는. 그거는 확실히 기억난다, 진짜. 그지? 그런 거는 어디 가서 한국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이 관심의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음식, 그 다음에 그 식재료 파는 곳, 마켓,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진짜 돈 없이 떠났던
그 제대 직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도 어, 나는 영국에 갔는데 어, 테스코 슈퍼마켓과 음, 그다음에 막스 앤 스펜서 그러니까 대형 마트잖아요. 우리 그게 음, 9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IMF 직전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막 그 뭐지 그 대형 마트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오던 시기라서 저는 그런 우리나라의 슈퍼마켓만 봤지 그렇게 그렇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통 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 충격이었고 어, 관심이 갔고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스위스에 가니까 M으로 시작되는 마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고 런던에 어, 가니까 막센 어, 스펜서는 어. 샌드위치도 거긴 좀 실하고 비쌌고 못 산 독일의 동네 가니까 알디. 그렇죠. 알디는 또 알디만의 또 그게 있어. 그렇지. 독일스러워 되게 그렇지. 효율적이고. 예. 그래서 영국에도 못 사는 동네 가면 테스코라는 게 있고 테스코의 샌드위치는 맞아. 어, 얼마짜린데 여기는 맞아. 뭐가 있고 신선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유통이란 산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어, 생각도 했었어요. 뭐? 유럽의 북쪽에서 남쪽 저 독일에 가면 유명한 거 뭐 있죠? 거리 음식? 독일의 음식? 뭐 거리에서 제일 학센 뭐 이런 거야? 그 그러니까 거리에서 브라텐부어스트 아니 이런 거 그거 말고. 저기 있잖아요. 저 터키에서 넘어온 음식 싸서 먹는 거 케밥 같은 케밥 거? 있잖아요. 어, 근데 그 어, 어, 케밥이라는 게 보면은 어, 얇은 빵떡에 어. 채소와 고기를 그렇지. 넣어서 닭고기 이렇게 싸서 먹는 얇게, 거잖아요. 어, 근데 유럽을 그때는 막 종횡무진하잖아요. 자질 어. 않고 기차를 타고 그렇지. 자니까 옛날 동서남북. 얘기지. 그런데 요즘 분들 잘 이해 안 갈 거야. 그렇지. 그때는 기차에서 자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6시간, 맞아. 7시간 이렇게 일부러 유럽을 길게 동선을 잡았어. 그래서 그렇죠. 왔다 갔다 별 지그재그로 모양으로 막 막 해. 되잖아요. 동선이. 그런데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차에서 그렇죠. 자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남유럽에서 타서 북유럽에 내린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이 케밥이라는 개념이요. 어. 남미에서 북까지 공통적으로 다 있는데 단지 음. 형태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응? 독일에서는 싸서 줘서 길에서 먹는데 이게 응? 중부 유럽을 넘어가면 응? 이 어떻게 그릇에다 바뀌어? 펼치기도 하는데 결국은 재료 똑같아요. 그치, 그치, 예, 그치, 그치, 제 그치. 이름이 기억이 안 어, 나는데 어, 어.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똑같은 걸 기로스라고 불러.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그런 거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여행의 음?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번 말씀하셨던 우리 예, 박 저는 본장님이. 그게 여행의 음. 본질 중에 하나를 굉장히 잘 짚은 프로그램이라고 여행의 맛. 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책에 음, 관심이 갔고요. 그래서 음, 기행 중 최고 기행은 맛기행인데, 그래서 갱. 특히 일본에는 보면 예끼벤이라는 만화 아시죠? 그렇지, 그렇지. 예, 고독한 미식가. 그 맛의 보면, 달인, 이런 게 맛의 달인, 어, 중화일미. 이것도 사실 그렇지. 중국 요리인데 어, 일본 만화예요.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거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이 책의 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 책이 3부로 돼 있는데 음, 일부 이게 보면은 어, 화 와쇼쿠 음, 와쇼쿠가 이제 한자로 쓰면 화식 그치. 일본 음식 일본 향토 음, 음식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양식 한자로 쓰면 양식인데 이걸 음. 뭐라 그러더라 일본 말로 쇼크인가? 와쇼쿠 음식은 대쇼크. 와쇼쿠 요쇼쿠 쇼크. 양식 그리고 음, 세 번째가 에키벤이에요 에키벤. 기벤. 예, 그래서 어 일본의 고유 음식 음,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일본화된 거 음, 그 다음에 휴대용 에키벤 음, 3부로 음, 나눠서 딱 음, 구성을 잘 짰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책으로 좋았습니다. 아니, 하여튼, 보니까, 삿포로 수산시장의 가이센동 전문점, 돈부리차야, 이런 건 그냥, 제목만 봐도 그냥 가야겠다. 막 약간 그런 생각 들고, 너무 좋으네요.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아니, 다녀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어떤 그 MBC 이제 회사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배를 통해서 다른 선배의 근황을 들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퇴직한 드라마 PD가 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의 살림을 다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행 간다고. 그래서 그 살던 집에 이 세관 같은 거를 다 창고 같은 데 왜 넣어놓고, 그러니까 집을 그냥 전세 살던 거 이제 전세 빼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내가 언제 올 예정이니까 그 예정이 없대요. 그냥 일단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세계 일주를 떠나는 거야. 아, 세계 일주? 그래가지고, 이분이 옛날에도 나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둘이서 가끔씩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둘 다 워낙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내가 2011년도에 인도 네팔 배낭여행을 한 달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달간 갔다 와서 총 경비를 그때 100만 원을 썼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항공권은 이제 아시아나에서 마일리지로 내가 끊었고, 그래서 경비를 100만 원에 한 달 동안 갔다 왔다니까 진짜? 그렇게 싸? 그러고 이 선배가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런 거야. 야, 그렇게까지는 안 싸던데? 자기는 100만 원보다는 더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상하다. 선배는 나보다 더 좋은 숙박에서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이 선배가 날 보더니 민식 씨 술 안 먹지?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거구나. 뭐냐면 이 양반은 가가지고 거기 이제 인도나 네팔에서는 그 타이거 비어나 싱하비어 이런 거 되게 싸거든. 그러니까 그 맥주를 싸다고 이제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먹으니까 그 가격이 꽤 나오지. 이제 술 담배를 하시다 보니까 나하고는 여행 경비가 다가는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아는 MBC 사람들이 다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사 입사하기 전에 대학교 때나 아니면은 휴학하거나 이럴 때 장기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되게 친한 김재환 감독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엄청 배낭여행 많이 다녔고, 근데 나는 그 다음에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MBC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안에 여행 중독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행 중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왜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약간 열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야. 왜냐면 사실은 집 나가면 고생이거든.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 아유, 난 그런 고생 싫더라, 이제. 그게 무슨 말이야? 싫다는 게 뭐야? 난 고생 안 하고, 난 이렇게 좋은데 밥 먹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근데 원래 여행은 우리가 왜 그 예상 가능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려면 집에서 그냥 일상을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살던 대로. 근데 여행을 떠나는 거는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뭘 먹을지, 어디서 자야 될지, 뭘 해야 할지 하나하나 다 새롭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MBC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약간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젊어서 여행을 다니는 게 어쩌면 사람의 존재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고, 그게 조직 생활에 좀 필요한 어떤 뭔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MBC 같이 약간 창의적인 조직에서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여튼. 그분 나중에 어디 가시면, 전화 한번 연결하셔. 근데 참고로 그분은 약간 좀 까칠한 분이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일주도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야. 남자 나이 5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 선배님은 왜 결혼을 안 하세요? 그 선배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민식 씨 같으면 나 데리고 살 수 있겠어? 갑자기 확 납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외골수에 조금 약간 그런 분이어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분이어서.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멋지다. 그러니까 유언장 써놓고 간대요. 자기 그 창고에다가 짐 다 그하고. 아니 왜냐하면 그렇잖아.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재산이나 이런 거는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분배해주라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요즘은 사실 통신이 발달돼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진짜 오지 가시는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렇지. 돼. 근데 그 선배는 내가 보기에 충분히 아마 오지도 갈 뿐이어서. 비장하다. 약간 비장해. 하여튼. 네. 아니 원래 저는 오늘 네.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그 책 한 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한 3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0분 안에 다음 하실 주에 수 할까? 있을 것 10분 같은데. 만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밀리의 서재 같은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를 시작하면 거기 들어가면 일단 막, 우와,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크레마 클럽이든 밀리의 서재든 새로운 독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을 때, 네. 뭘 읽을까 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건 뭐냐면, 검증된 작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이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내가 보던 크레마 클럽에는 안 올라와 있던 책이 혹시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전 요즘 경제 공부 좀 관심이 많아서, 홍춘옥 박사님 책을 많이 읽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홍춘욱 박사님 책을 딱 했는데 그게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본 책인데. 책이 201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사실은 왜 이제는 2016년도 나온 책은 좀 약간 낡아 보이기도 하고 신간 코너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홍춘욱 박사님은 이 책을 개정판을 쓰시지 왜 새로운 책을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간 200여 권의 책을 읽고 50권 이상의 서평을 작성하고 막 수백 편의 해외 논문과 경제 전문지를 탐독하면 약간 이 책 애호가이자 문자 중독자인데 그런 분이 자기를 그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자신을 이코노미스트로 이끈 책들.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는 역사 전공하셨는데 네. 사학도인데 어쩌다 자기가 이코노미스트가 됐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가 만난 책들이라든지 약간 이런 책들 소개해 주시는데 너무 좋았고 저는 약간 책 읽으면서 뼈 때리는 어떤 그런 그 구절이 몇 군데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분이 그 행동 경제학 입문서로 제이슨 츠바이크 참고로 이 책은 책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읽은 그 수천 권의 책 중에서 경제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됐던 책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이슨 츠바이크의 머니 앤드 브레인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네. 거기서 어떤 그걸 하냐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사면 왜 우리 항상 주식 내가 사면 하한가 팔면 상한가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평균으로의 회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항상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이나 펀드는 조만간 반드시 평균치를 향해 뒷걸음질 친다.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전장했던 게 내가 왜 2020년 그 12월 31일자로 명퇴하면서 그 퇴직금 가지고 이제 퇴직연금 펀드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2021년 1월 달에 지난 6개월 동안 수익률 플러스 30% 기록한 펀드 몇 개를 갖다가 내가 매수를 했는데 걔들이 6개월 사이에 다시 마이너스 30을 기록했단 말이야. 내가 사자마자서부터. 약간 이게 그러니까 평균으로의 회귀가 있구나. 자, 근데 주식이나 펀드는 평균으로의 회귀가 있다고 친다면 부동산은 어떨까? 부동산도 만약에 이를테면 6개월간 미친 듯이 집값이 오르면은 6개월 뒤에는 다시 오른 만큼 떨어질까? 이게 딱 그렇진 않잖아요. 부동산은 또 왜.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어떤 대목에 내가 또 다시 또 탁 하고 이렇게 무릎을 쳤냐면은 그 박원갑 박사 아시네? 아니, 부동산 쪽에 유명한 분이시죠. 네.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라는 책에 소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 하락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부부가 많이 할까?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많이 할까? 아파트겠지. 할 것 같아. 그치? 어떻게 알아, 박 부장님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야, 역시. 근데 박 부장님, 실은 변동성이 큰 것도 큰 건데 그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주택은 확인이 그 안 돼. 변동성을 확인이 안 돼. 근데 아파트는 쉽게 가격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격을 자주 확인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고 불행해지면 잘못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매매에 많은 비용이 드는 자산이라서 깔고 앉아서 살고 있으면 상당한 사용가치, 주거를 제공하는 자산이니까 장기 투자하기 쉬운 그런 좋은 자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시세 확인을 계속 하면서 자꾸 사고 팔게 만든다는 거지. 네.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진짜 다시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제가 2007년도에 버블7이라고 불리던 분당 아파트를 샀다가 한 3, 4년 동안 계속 이게 값이 한 1억 넘게 내가 산 가격에서 1억 넘게 빠지니까 아파트 시세 보다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걸 팔아버렸거든. 네. 2010년도에. 네.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다시 더블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 확인을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져.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확인 자주 하지 않고 그냥 깔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렇게 깔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면 또 왜 어떤 분들은 아니 아파트 이제 일본처럼 갑자기 이제 주택 가격 하락 오고 뭐 그 고령화되고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폭락할 텐데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김수현의 그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 보면은 일본 주택 가격 하락하고 한국 시장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래? 나도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뭐냐면 일본에서는 왜 그 1986년부터 89년까지 그 버블로 상승했던 주택 가격이 199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거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안 하잖아. 네네, 네. 그렇잖아. 건설사에서 굳이 가격 떨어지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일본은 가격이 계속 폭락하는데도 주택 공급을 계속했대요. 네. 그리고 공급이 계속되니까 가격이 더 하락하는 거지. 그게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거죠. 네. 일본은 왜 그랬을까?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책 보면서 나는 그런 게 일본 정부는 그 디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그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이 지방의 건설 토목 사업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지역 지주들이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왜 이 가게에서 물려받잖아요. 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들 국회의원 그 지역구를 물려받잖아.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꾸준히 당선되는 의원들은 지역의 지주이자 토호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 건설이나 부동산 등 이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받아가지고 계속 주택 공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 돈 받아서 정부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 건설하고 그래서 공급 가잉에 따른 추가적인 주택 가격의 폭락이 온 거라는 거죠. 일본 시장의 경우는.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을 봐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도 이제 인구 고령화되고 그러면은 은퇴 인구들이 집 팔기 시작하면 일본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진짜로 그 홍춘옥 박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책에서 얻은 지식들을 이 책에 다 한 권에 녹여 넣었거든요. 진짜 좋은 책인데 이 좋은 책을 계속 개정판을 쓰시든지 어떻게 좀 더 알리시지. 요즘 사실 나는 최근에 홍춘옥 박사님이 아주 최근에 나온 책, 아주 얇은 책 한 권 있는데 읽고 내가 실망을 살짝 했거든. 너무 요즘 예스24에 딱 앱하면 뜨는 그거? 몰라. 하여튼 뭐 어떤 그 까만 표지의 책인데 살짝 나는 그건 보고는 아니 왜냐면 이 책이 훨씬 더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 하나만 더 내가 소개하자면 네. 이제 우리가 왜 수십 년 사이에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불행해하고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걸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라는 책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그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이후에 네. 정보통신혁명의 결과로 왜 한국은 되게 우리나라 그 산업은 세계화나 정보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갔잖아요. 네. 일본이 살짝 뒤처질 때 우리는 왜 되게 막 치고 나갔잖아, 정보화에서. 자,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또 인터넷 등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소득이 증가하고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도태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5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가 안전망이 제대로 아직 안 갖춰진 상태였던 거지. 그러니까 왜 유럽이나 미국은 오랜 기간 선진국으로 살아오면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로 인한 충격을 받고 자,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정보화 시대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한 고령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령자들이 되게 빠른 나이에 실직을 하게 되고 60, 70의 나이에 재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지금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런 고령 세대들의 그 가난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노후에?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애들을 고학력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그 왜 트레드밀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조금 이제 불행해진 게 아니냐라는 이걸 하시거든요. 네. 나는 읽으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 책은 홍춘옥 박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서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뼈 때리는 하여튼 글들이 많이 나왔고 좋았고 한번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립니다. 2016년도에 나온 책이라서 아마 도서관 가서 찾아보시기도 쉽고 밀리의 서재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책은 경제 분야라도 nak지 않네요. 네. 그렇지. nak지 않아. 지금 봐도 여전히 그렇구나 싶은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다음 주는 미리 풍성할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내가 다음 주에 좀 지방 출장이 있어서 아니야. 그래도 와중에 열심히 책 읽을게요. 출장 갈 때 책 가지고 가야겠다. 저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주로 유실수들, 기술주, 투자줄, 테슬라 모두의 사업 이 중에서 뭐가 나올 것 같네. 오케이. 그 유실수 중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 과실을 좀 따서 나눠 주시어요. 저 먹을 것도 사실. 알았어. 오늘도 아주 그냥 풍성한 책 수다를 또 이렇게 나눠보았네요. 저기 참고로 캐나다에서 들어주시는 제 여동생님 김미리님 항상 그래도 오빠 유튜브 이렇게 열심히 듣고 댓글 매번 열심히 달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저도 댓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아이디 끝부분만 생각이 나는데 4050으로 끝나는 아이디를 쓰시는 그 분께서 재밌다고. 그러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레이디 선라이즈 햇살마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미없으면 어쩌나 의미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죄송한데 저희는 일단 우리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박동훈 부장님과 수다를 떠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하는 걸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신다니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둘 다 사실 지금 인디워커잖아요. 그렇지. 예,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말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좀 수다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비 많이 오는 여름날 더울 때는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책 읽는 게 최고의 휴가예요, 여러분. 책과 함께 보내세요. 예.